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산에 거주 중인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회사 선배가 추천해줘서 사연 채널을 알게 되었네요.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비 남편, 그러니까 남자친구였던 그놈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세컨드였더군요. 그 사실을 그놈이 10년 만나온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저를 불러내서는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결혼식 직전까지 그놈에게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결혼식 당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말이죠. 저희 가족들과 제 친구들은 차라리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다행이죠. 그렇게라도 그 여자가 제게 알려준 것이 정말 하늘이 도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까지 단 한순간도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그놈이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나야, 이거는 핫팩이고, 이거는 초콜릿, 그리고 이거는 진통제랑 약사저씨가 이거랑 진통제 같이 먹으면 좀 덜할 거래. 양약 자주 먹는 것보다는 한방 쪽이 낫다고 해서 내가 진짜 동네에 있는 한방약국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빠뜨리지 말고 꼭 먹어. 일부러 집으로 떡볶이 시켜뒀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알았지? 아픈 거 심해질 것 같다 싶으면은 오빠한테 바로 전화해. 내가 바로 뛰어 올라올게. 나 괜찮아. 그렇게 불편하게 있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어. 응? 아니면 집에 들어와 있던가. 아이, 지난번에는 내가 너무 심해서 그랬던 거야. 거기다가 야근까지 하느라 밥이랑 약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그런 거지. 오늘은 일부러 연차까지 썼잖아. 나 진짜 괜찮아. 고집 진짜 센 거 알지? 알았어. 힘들면 오빠도 거기 있지 말고 집으로 올라와. 알겠지? 아이, 차박하는 것처럼 해놓고 차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있으면 돼. 나 캠핑 같은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너 생리통 그렇게 심해서 아픈데 내가 집에 있어봐. 너 제대로 쉴 수나 있을 것 같아? 네 성격에 또 나 챙긴다고 제대로 못 쉴 게 뻔해. 나도 너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차에 있는 게 훨씬 편해. 아, 무서워서 그래. 너 지난번에 생리통 때문에 응급실까지 가고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내가 여자 형제가 있어, 여자인 친구가 있어, 뭐가 있어. 나는 여자들이 생리통 때문에 그렇게 아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쨌든 내가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마음 놓고 푹 쉬어. 양다리를 걸쳤던 인간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유독 생리통이 심해요. 생리통이 너무 심할 때면 그 자리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아파서 응급실을 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현재는 그걸 치료해보겠다고 한방치료까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자식과 연애를 할 때 제가 한 번은 야근을 하다가 생리통 때문에 쓰러질 지경까지 와서 그놈을 불러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배가 아픈 시기가 오면 진통제에 단 음식에 이것저것 챙겨서 집 앞에 가져다 주고 심지어는 제 자취집 앞에서 차를 대놓고 대기하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연애를 할 적만 해도 저한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은 소름이 돋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두 얼굴일 수 있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사위였습니다. 오, 처제. 형부한테 인사 좀 해봐. 용돈 줄게. 하하하하하하. 더군다나 그 사람은 넉살도 좋고 싹싹한 편이라 연애를 할 때도 저희 본가에 저와 함께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인데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꼬박꼬박 호칭을 불러가며 너스레를 떨었죠. 제 동생한테는 처자라고 부르면서 용돈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식구들도 그 인간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놈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제가 세컨드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들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었죠. 오빠는 어떻게 우리 집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명절인데 본가에 안 가봐도 괜찮아?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서운해하시겠다. 하여간 이래서 아들 자식 낳아서 길러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건가 보네? 오빠, 이번에는 본가 다녀와. 응? 저번에도 추석이며 설날이며 명절 2번 다 본가에 안 갔잖아. 아버님, 어머님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오빠 안 오면 되게 서운해하실걸?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어. 부모는 자식이 일하는데 방해 안 되려고 보고 싶어도 꾹 참고 그저 괜찮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빠 본가에 꼭 다녀와. 어? 오빠. 오히려 내가 안 오는 걸 더 좋아할걸?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나 우리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아. 동생도 나랑 아빠만 같은 거지. 엄마는 달라. 연애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 인간은 자기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면서 꽤나 무겁고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는 네가 가족이나 다름없기에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게 요즘 같은 세상에 있는 일이라고? 그 인간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들이 그 인간 가정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그 인간이 여자에 미친 건 아닐까 싶네요.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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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같이 갈래. 나도 같이 가. 나도 데리고 가, 엄마. 엄마, 나도 광주 갈래. 나도 외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살래. 엄마. 아유, 그만 울어. 하여간 제 앞이 판박이야. 야, 준수야. 엄마는 네 아빠 싫어. 네 아빠 그대로 빼다 박은 너도 너무 싫어. 이거나. 당신은 뭘 하고 있어? 당신 아들내미 데리고 가. 어?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 죽는 당신 아들 챙겨가야 할 것 아니야. 나 버스 시간 맞춰서 가야 하니까 애 좀 어떻게 좀 해봐. 엄마. 나 아빠랑 안 닮을게. 나 아빠랑 안 닮을게.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네가 네 아빠를 안 닮아? 준수야, 설준수! 너는 뱃속에서부터 네 아빠랑 똑같았어. 시장을 가도 여자애만 지나가면 네가 그렇게 뱃속에서 나 여기 있다고 발길질을 하더라. 참네, 하여간 피는 못 속인다고. 네 아빠가 하고 많은 날 계집질하고 다니는 거 너도 봤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이거나! 엄마! 그 사람의 친엄마는 꽤나 매정하고 차가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대요. 제가 들었을 때 느낀 점은 콩가루 집안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 사람 아버지는 바람기가 정말 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고 많은 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거기다가 자기가 외도를 하는 여자를 집에 끌고 들어오기까지 했다네요. 그런 남편이 미워서 엄마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괴롭혔고요. 그런데도 자기는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새롭게 만나는 여자들한테 새엄마라고 하는 게 너무 싫었다나요?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친엄마는 자기를 버리고 떠났고 어쩔 수 없이 아빠 밑에서 자라야만 했던 거죠. 그 사람이 자라면서
새엄마라고 거쳐갔던 사람만 4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배다른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배다른 동생이 태어나면서 더더욱 악몽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당신이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너 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어? 내 친구랑 만났던 거는 다 너 만나려고 그랬던 거다. 너만 같이 살겠다고 하면 내가 2번 다시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도 안 준다고. 네가 네 그 잘난 주둥이로 그렇게 떠들어 댔었잖아. 아이고, 개벌은 난 못 준다고. 그래, 내가 정신이 나간 거지. 너를 내가 왜 믿어서는, 내가 왜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았을까? 어? 속 터져. 아이고, 네 인생만 시궁창에 처박힌 줄 알아? 내 인생도 너 만나서 시궁창이 아니라 그냥 똥통에 처박히다 못해 파묻혔어. 알기나 해? 야, 네가 집에서 좀 여자같이 있어 좀 봐라. 그렇게 네가 있었어? 집구석에서 집안일밖에 안 하면서 화장도 안 해, 옷도 추렐레하게 입고 있어. 참네. 그러면서 나보고 너를 와이프 취급하라고? 야, 너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어? 니들은 뭘 멀뚱멀뚱 보고 서 있어? 들어가서 공부를 해. 왜 우리 준혁이한테 소리를 질러? 준혁이는 나 닮아서 공부 잘해. 어? 친엄마라는 게 머리가 텅 비었었나 보네. 준수 쟤는 너 닮은 거야? 아니면 쟤 친엄마를 닮은 거야? 어머머, 저거 나 노려보는 것 좀 봐. 어? 당신 나를 이 집구석에서 개무시하니까 당신 아들내미가 나를 개무시하는 거 아니야? 4번째 새엄마와 재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그 사람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엄마는 자신이 낳은 아들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했다고 했죠.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한 거였다고 말입니다.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대요. 그 덕에 그 인간은 대기업을 다니게 되었고 거기서 저를 만난 거였죠.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불쌍하고 서러웠을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자기 아빠가 그렇게 바람을 피워서 고생을 해놓고는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으니 답 없는 집안입니다. 어쨌든 그 인간은 그런 자신의 성장 배경을 운운하면서 저희 본가에 더 자주 들락날락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전부 다 그 자식의 계획이었습니다. 언니, 준수 오빠 말이야. 회사 퇴사할 거라고 언니한테 말한 적 있어? 아니, 아빠가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언니가 오빠랑 만나는 사이니까 언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어느 날 동생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남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냐고 말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였던 터라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아빠가 그런 얘기를 왜 알고 있는 거냐 물었죠. 아니, 엊그제였을걸? 준수 오빠가 아빠한테 찾아와서 아빠가 오빠랑 같이 골프 치러 갔었대. 그런데 오빠가 뭐 자기 사업 시작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거 사업하는 거 아빠가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 봐.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도 좀 물어보려고 막 그랬다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빠가 말하는 뉘앙스로 봤을 때 뭔가 오빠가 사업하는데 투자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도 언니 오빠랑 같은 회사니까 대충 뭐 이런저런 얘기 돌면 언니도 들었을 것 같아서. 저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놈은 저희 아빠를 찾아갔던 거예요. 동생이 해주는 말을 대충 조합해보니 그 자식이 회사를 그만두고서 자기 사업을 해보려는 것 같이 들렸죠. 저희 아버지는 중국이랑 베트남 쪽으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제 남자친구였던 그놈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고 온 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같은 부류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다는데 아무래도 동생이 예상한 것처럼 돈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의아하기도 했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랑 저랑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고 아무리 저희 부모님과 가깝게 지낸다고 해도 어쨌든 여자친구 부모님인데 무엇보다도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얘기를 하기로 했죠. 오빠, 윤서한테 들었는데 오빠 우리 아빠랑 같이 골프 치고 왔었어? 나는 몰랐네.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해주지. 오빠, 혹시 회사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 윤서가 그러더라고. 오빠가 아빠한테 사업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하고 얘기도 듣느라 찾아온 것 같다고. 오빠 정말 사업하려고? 어? 어, 아, 아이 참, 우리 윤서 그새 언니한테 전화했네. 아니, 저기 그게 자기도 소문 들었지? 홍보팀 박대리 말이야. 회사 나가서 무역 쪽으로 사업 시작했는데 제대로 터져가지고 1년 만에 3층 전체를 자기 회사 사무실로 쓴대잖아. 그 소리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아버님도 무역 쪽 사업을 자리 잡고 계셔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아무리 대기업 거려도 내가 내 사업하는 것만큼 돈 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내가 사업해서 자리 잡으면 자기도 사모님 소리 듣는 거고 투자금 얘기 드린 것도 윤서한테 들은 거지? 아니 뭐 내가 돈 좀 주세요 하고 작정해서 말씀드린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이래저래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기, 기분 나빴어? 그럼 기분이 나쁘지 않을 리가 있을까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고 우리 가족한테 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제 생각을 이야기했죠.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오빠가 이해는 되긴 했어.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오빠가 회사 그만두고 다짜고짜 다른 사람 사업 잘 됐다고 덤벼드는 거 반대야. 오빠가 무역사업 공부를 꾸준히 해온 것도 아니고 정보를 쭉 수집해온 것도 아니고 순전히 박대리가 잘 됐다는 얘기 듣고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싫어. 그리고 아빠한테 투자금 얘기한 것도 오빠가 우리 아빠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빠가 안 줄 리가 있겠어? 그 투자금 받아서 사업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사업 잘 안 됐어. 그럼 오빠, 우리 부모님 얼굴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 오빠야말로 우리 부모님한테 윗보인 상태인데 그럼 그 결혼이 괜찮겠어? 정말 투자금이 필요하면 오빠 힘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고 일단 사업을 한다는 자체도 지금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오빠한테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정말 하고 싶을 생각이 있다면 회사 다니면서 꼼꼼히 정보 모으고 계획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오빠도 그랬잖아. 나한테 나는 너랑 진지하게 만나는 거다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빠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고. 오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 응, 알지. 그러게. 유나 네 말이 맞는다. 내가 너무 마음만 앞섰어. 오케이. 일단은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나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 제가 저렇게까지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나 봐요. 제 입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그 인간이 쩔쩔매는 게 느껴졌죠. 연애하면서 제가 저렇게까지 선을 그었던 적은 없었으니 말입니다. 큰 불은 불씨가 시작될 때 막아야 한다고
저 인간이 혹여나 저희 부모님께 돈에 관련해서 손을 뻗진 않을까 싶어 제대로 선을 그어버렸죠. 그렇게 선을 긋고 나니 사업 얘기는 쏙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다시 평탄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는 그 자식과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상견례야 뭐 그쪽 집안에서는 그놈한테 관심도 없었던 터라 하이패스를 통과하듯이 결혼 승낙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오케이였어요. 남들이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냥 뚝딱뚝딱 쉽게 결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나 드레스 고르는 일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살면서 평생 한 번 입는 드레스니 말이에요. 오, 언니, 진짜 예쁘다. 오, 역시 옷이 사람을 만드네. 와, 오빠, 나는 언니가 저렇게 여성스러울 줄 상상도 못했는데. 야, 역시 돈이 좋네. 돈이 좋아. 죽을래, 진짜? 돈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원래 여성스러운 거야. 오빠, 저기 집에 하는 말에 맞장구 쳐주지 마. 알았지? 하여간, 저거 괜히 데리고 왔어, 진짜. 부모님은 일 때문에 바쁘셔서 만만한 저의 여동생을 데리고 함께 드레스샵을 돌아다녔어요. 남자친구, 저, 여동생,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돌아다녔죠. 워낙 편하게 지냈던 터라 어색한 분위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여느 자매처럼 그리고 여느 예비 부부처럼 화기애애하게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드레스를 고르고 또 갈아입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고요. 겨우 드레스를 고르고 난 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동생도 오늘은 언니 집에서 자겠다고 해서 동생과 함께 제가 자취하는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치킨에 맥주 한잔하면서 동생이 핸드폰을 찍어둔 제 드레스 사진을 보고 있는데 뜬금없는 사진이 한 장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진에는 제 남자친구였던 그놈과 드레스샵 여직원 한 명이 다정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맞다. 이거 뭐 별거 아닐 순 있는데 나는 준수 오빠가 이런 면모가 있는 줄은 몰랐네. 아까 내가 커피 사온다고 하고 나갔다 왔었잖아. 언니 피팅할 거 있는 동안. 그런데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언니가 그 여자한테 엄청 살갑게 말도 걸고 장난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또 이게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은 입 다물고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있는데 뭐 내용은 별거 아니었거든? 그런데 너무 다정해. 너무 다정한 거야. 뭐라고 했더라? 결혼을 하셨냐 오빠가 물으니까 그 여자가 자기는 아직 결혼 안 했다고. 남자친구도 없다고 했나? 그러니까 또 오빠가 드레스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드레스 입은 거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올탱이가 없어가지고 오빠 지금 뭐해요? 라고 물으니까 진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대화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야. 오빠가 그렇게 나오니까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지는 거 있지. 그런데 오빠가 언니한테 굳이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언니 가뜩이나 결혼 준비 때문에 예민한데 별것도 아닌 일 얘기해서 괜히 오해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까먹고 있었지? 그러다가 언니가 이 사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네? 뭐 별거 아니겠지? 걱정하지 마. 오빠 원래 넉살 좋잖아. 여동생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어요. 성격상 꽁에서 있거나 괜히 혼자 끙끙 앓는 거 싫어해서 그날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동생이 찍었던 그 사진을 함께 보내서 말이에요. 이거 내가 오해할 만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죠. 아유, 내가 이럴 줄 알고서 윤서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건데 내가 자기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윤서도 커피 사러 나가고 자기도 계속 피팅하고 있고 나 혼자 뻘쭘해서 옆에 사람 보이길래 말 시킨 거지. 그렇게 얘기해서 친해지면은 자기한테 서비스로 뭐 티아라라도 좋은 거 해주려나 싶어서. 에이,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마. 나 그렇게 못 믿어? 막말로. 내가 정말로 혹여나
다른 여자 만나려고 마음먹었으면 자기도 없고 윤서도 없는 데서 그러겠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러겠어? 아이고,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은 안 살아.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아빠가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상처란 상처는 다 받았는데 내가 똑같이 그러고 싶겠어? 유나야, 나는 진짜 너밖에 없어. 어? 그러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 자기가 정 못 믿겠고 불안하면 나랑 같이 그 드레스샵 다시 가보자. 어? 그놈은 제가 묻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호탕하게 웃어댔습니다. 절대로 네가 오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말이에요. 자기 아빠라는 인간이 그렇게나 바람을 피워대서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자랐는데 그걸 똑같이 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찝찝해하자 그놈은 그럼 그 드레스샵에 가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가보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서 확인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정말 당당하다면 얼마든지 저랑 가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자고 했고 실제로 확인까지 했어요. 그 직원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자기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까지 저한테 보여줬죠.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종종 찾아오는 커플들이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결혼 준비 때문에 예민하기는 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여동생이 보여준 사진 한 장으로 짧은 해프닝을 넘기고 하나 둘 다시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일주일 전. 네, 대망의 그 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구원된 그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카톡. 주말 아침 제 핸드폰 카카오톡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업무용 채팅방 알림을 꺼둔 상태라 가족들 아니면 남자친구나 친구들일 텐데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더듬더듬 핸드폰을 집어들어 끊임없이 오는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내가 아직 잠결이라 뭐를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의 사람이 제게 보낸 카톡은 저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남자, 나와 2년간 연애를 했던 그 남자가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에는 계절도 여러 번 바뀐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략 20장이나 되는 사진이 제게 밀려 들어왔고 사진이 끝나자 이번에는 딱 2마디의 문장이 눈에 보였어요. 설준수 여자친구예요. 오늘 시간 되면 얼굴 좀 봐요. 와, 저 2문장을 보는데 가슴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와 제게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진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바로 만나기로 했고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가서도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드라이브를 하면서 몇 번이나 지나갔던 장소였습니다. 자기의 절친한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라 자주 온다고 했었던 그 장소였죠. 그 절친한 친구가 다른 여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서로 마주 앉은 그 여자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처음 말문을 연 건 제 앞에 앉은 그 여자였죠.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 설준수랑 언제 만났어요? 내가 알기로는 2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저요, 그쪽이랑 결혼하려는 남자랑 10년 만났어요, 10년. 대학교 때부터 쭉. 10년 사귀다 보니까 그냥 가족 같아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바쁘구나 하고 믿고 출장 간다고 하면 출장 가는구나 고생하네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설준수가 그쪽한테 출장 간다고 했었죠. 일본으로 출장 간다고. 그거 나랑 간 거예요. 나랑 우리 기념일이어서 일본 여행 간 거였거든요. 그 여자는 자신이 제가 결혼하려는 남자와
10년을 만난 여자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믿어지지 않아서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했어요. 손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그 여자는 그러면서 제게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그놈의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청첩장. 제가 그놈과 하나하나 디자인해가면서 만든 제 결혼식 청첩장이었어요. 청첩장이 그 자식 노트북 파우치에 들어있더라고요. 일부러 넣어둔 것인지 뭔지 내가 이상하다 싶기는 했었어요. 그 자식이 나랑 연애하면서 바람 피운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또 누군가 했는데 미친 인간이 나랑 연애하면서 다른 여자랑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줄이야. 그거를 내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람이나 필 줄 알았지. 누가 다른 여자랑 결혼 준비하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나는 그 자식이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정신 나가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그쪽이랑 결혼까지 하려고 한 걸 알았는데도 그 자식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만난 내가 2년 만난 그쪽한테 그 자식이랑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 자식이랑 좀 헤어져 줘요. 나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거 그거는 싫거든요. 그 인간 성격상 나한테 얘기 듣고서 헤어지자고 한 거 알면 그대로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는데 그냥 그쪽 마음이 바뀌어서 헤어지는 거로 좀 해줘요. 그 와중에 그 여자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자식이 아이라고 했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미친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헤어지겠다고요. 다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한테서 받은 사진,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갈 때 켜둔 녹음기에서 출력해낸 음성 파일을 가지고 제 본가로 향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래야 결혼식에 오기로 했던 친척이며 지인들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제가 가까운 사진을 보고 녹음 파일을 들은 제 가족들은 화도 낼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엄마가 정말 속상해하셨어요. 그놈의 가정사를 듣고 나서 더더욱 당신 친아들처럼 그 자식한테 마음을 쓰셨거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건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언니, 너 내 말 잘 들어? 언니 이렇게 그 자식이랑 그냥 헤어지면 그거는 엄마 아빠한테 못할 짓이야.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건데 그 자식 그거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동생은 저런 말을 했어요. 동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진심이었는데, 그놈은 저를 가지고 논 그것뿐 아니라 저희 가족까지 가지고 논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복수를 하기로 했죠. 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과 사진을 결혼식 다음 날 회사 내 사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뿌릴 작전을 세웠습니다. 직장 동료한테 부탁해서 말이에요. 믿을 만한 동료였기에 그 친구한테는 우선 모든 사실을 다 말한 상태였어요. 쓰레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올려줄게. 자기 일처럼 화를 내던 그 동료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 사람들한테 말하기 전까지는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그날 저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저히 여행을 갈 기분은 아니었지만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결혼식이 1시간 정도 남았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저는 이미 가족들과 함께 공항에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하객으로 불렀던 친척, 친구들, 저희 부서 사람들은 제가 미리 말을 해뒀기에 결혼식장에 오지를 않은 상태였죠. 1시간 남짓 남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제 핸드폰과 저희 부모님 핸드폰, 그리고 제 여동생의 핸드폰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한 20통 찍혔을 때쯤 저는 그놈의 전화를 받았죠. 자기야, 뭐야?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 지금 어디야? 어딘데 이렇게 안 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안 보이시고 처제도 안 보이고 그리고 자기 쪽 하객들이 왜 아무도 없어? 어? 아, 이제 곧 시작인데 다들 뭐 어디서 길이라도 헤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됐고 자기 언제 도착하는데? 어? 여기 외동을 직원들도 지금 난리야. 왜 신부가 안 오냐고. 뭐 사고라도 난 거야? 너 김선아 알지? 너랑 10년 사귄 네 여자친구. 네 아이도 가졌던데? 너 그거 몰랐어? 하긴 그걸 알면서도 나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면 너는 진짜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지. 안 그래? 너 그 여자랑 다녔던 데만 골라서 나랑 다녔더라? 왜 다른 데 알아보기 귀찮았어? 너는 참 사람이 겁도 없다. 네 절친한 친구가 사는 동네가 네 여자친구 사는 동네였어? 야, 내가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해? 10년이나 사귄 여자가 있으면 그냥 그 여자랑 결혼이나 할 것이지. 왜 나를 니들 인생에 끌고 들어가서. 너는 있잖아. 너는 뭐? 너희 아빠랑 똑같이 살지 않을 거라고? 그러긴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 진짜 그 말이 맞구나. 피는 못 속인다고. 너 있잖아. 어디 가서 너희 아버지 얘기 꺼내지도 마. 그건 네 얼굴에 네가 침 뱉는 거다. 알아? 네가 네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얘기해서 뭐해? 안 그래? 수화기 너머로 그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 지금 내 여자친구 불러서 식이라도 올려라. 배부르면 드레스도 못 입겠지 않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제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사내 게시판에 내가 보낸 사진과 녹음 파일을 올려달라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자식과 저는 러닝 동호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러닝 동호회 단톡방에도 저는 제가 받았던 사진과 그 당시 녹음 파일을 올렸죠. 뭐야? 이게 뭐야? 어머, 준수님 이게 뭐예요? 저거 유나님 아닌데? 사진과 파일이 올라가자 순식간에 단톡방은 난리가 났어요. 이래서 결혼식장에 신부가 안 보이는 거냐면서 말입니다. 제가 딱 한마디 보냈어요. 아차차, 죄송해요. 제가 혼인빈자 사기죄로 경찰에 증거자료 보낸다는 걸 깜빡했네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제가 던진 저 말 때문에 더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비행을 하느라 핸드폰을 꺼둔 사이에 그놈과 그놈 가족들은 저희 식구들과 저한테 미친 듯이 연락을 걸어왔죠. 그 와중에 그놈은 신혼여행 이런 거 돈 자기가 다 낸 것 아니냐,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놈 번호를 차단했죠. 아, 그거? 나 어차피 너 고소할 거거든? 그럼 내가 너한테 손해배상이든 합의금이든 받아낼 텐데. 너한테 그 돈 받으면 거기서 돈 줄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 너한테 이 메시지 보내고 나서 네 번호 차단할 거야. 우리 부모님 핸드폰에서도 네 번호 차단할 거고. 그리고 만약이라도 네가 우리 본가나 내 집에 얼씬거린다? 나 그럼 너 스토킹하는 거로 신고할 수도 있어.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연락해 올 게 아니라 당장 너희 부서 부장님한테 전화하는 게 나을 텐데? 회사 게시판 한번 들어가서 봐봐. 지금 회사에서 너 완전 연예인급일 거야.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봐. 그럼 경찰서에서 보자. 그리고 저는 여행 내내 핸드폰을 꺼두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애써가면서 핸드폰을 즐기려 했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회사에 출근을 해보니 그 자식은 이미 회사를 나간 상태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자기가 쪽팔려서 그만두었더라고요. 그러든 말든 저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로
그놈을 고소했죠. 현재 그놈은 제게 얼마에 합의 좀 해달라고 빌빌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합의를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너무 괘씸해서 말이죠. 당연히 합의를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한다만 법이 참...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놈은 그래봤자 벌금을 내고 그 사건에서 빠져나올 게 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늘 사연을 올린 것도 제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만약 혼인빙자 사기죄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면 어떤 걸로 그놈이 벌을 받게 만들어야 할지 그것도 참 어렵거든요.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의 저한테는 여러 의견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 여기서 끝을 내도 되겠죠? 아마 조만간에는 제가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연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저의 고소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제가 사연을 올리면 그때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